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도체와 구분자와 기초 설계 및 실험 두 번째 시간이죠. SEM에서 이제 TE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SEM을 배우면서 전자를 입사 소스로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미세 영역에서의 이미지를 확대해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EM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을 하는 이 투과전자현미경인 TEM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SEM의 기초, 왜 우리가 전자를 사용해야 되고 이 전자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레졸루션이 좋아지는 이유는 뭐고, 우리가 고진공도에서 전자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2차 전자, 입사로 들어가는 그 1차 전자 프리머리 일렉트론과 이 프리머리 일렉트론이 들어가서 나오는 전자 두 번 뭐 세컨더리 일렉트론이라고 앞에서 표현을 했는데, 이 들어가는 일렉트론과 나오는 일렉트론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투과전자현미경에서는 과연 들어가는 일렉트론과 나오는 일렉트론이 어떻게 다르냐? 그럼 같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장비가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10년도 넘은 굉장히 오래된 기사이긴 한데요. 과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FEI-TM 앞에서 이제 현재로는 이제 FEI라는 회사가 이제 Thermo Fisher Scientific이라는 회사로 합병이 되면서 이제 미국 회사가 되는데요. 이 FEI-TM이라는 것 장비 앞에 서서 원자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미지를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초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발전을 이룩하고 소재의 개발 그리고 소자의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 회사, 장비 회사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나노 단위에서 어떠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환기시키는 개념으로 초과전자현미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다시 이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요. 투과전자현미경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투과전자현미경 TEM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TEM이라는 것은 전자가 들어가서 전자를 얻는 분석 장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EM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장비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점이 뭐냐? 이 분석 장비 플레임에 적혀 있죠. 그렇죠? SM과 동일합니다. 마이크로스코피예요.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확대해서 본다는 거고, 이때 뭐를 이용할 거냐? 일렉트론을 이용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SEM에서는 뭐였어요? 스캐닝된 일렉트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재료를 분석한다라고 봤다면, 투과전자현미경인 TEM에서는 트랜스미션입니다. 즉 통과하는 전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미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즉슨 뭐냐면, 우리가 프리머리 일렉트론을 집어넣고 이 들어간 일렉트론이 샘플을 통과해서 나오면서 우리가 그걸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즉슨 뭐냐면, 들어간 일렉트론과 나오는 일렉트론이 동일한 일렉트론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들어가게 넣어준 애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게 아니죠. 통과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샘플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리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건 두 가지 경우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샘플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우리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떠한 샘플이 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종이를 뚫고 가기 위해서 총알이 있을 때, 이 총알을 전자라고 생각을 하면 총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을 경우, 가속된 에너지 자체가 높을 경우에는 충분히 책을 뚫고 지나가서 총알을 우리가 검출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총알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즉 낮은 에너지를 갖고 들어가게 되면 두꺼운 책은 뚫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럼 투과되는 전자는 총알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투과되는 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서 조건은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2분의 1 mv제곱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즉 가속시키는 힘이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EM에서는 일반적으로 5kg, 뭐 0. 몇 킬로 일렉트론 볼트에서부터 수십 킬로 일렉트론 볼트까지, 저희 대략적으로 한 30 킬로 일렉트론 볼트까지를 SEM에서 전자가 가지는 가속 전압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투과전자현미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200kV 일렉트론볼트 또는 300kV 일렉트론볼트의 더 높은 가속전압을 가지는 전자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가설 전제 조건이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처음에는 총알을 가지고 두꺼운 책을 두른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책이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종이 한 장일 때는 에너지가 낮아도 뚫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떠한 그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속 전압을 끌어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샘플의 두께 자체가 굉장히 얇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샘플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라는 것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자를 인시던트 빔으로 사용을 할 텐데 이 일렉트론 자체가 이제 샘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죠? 샘플. 여기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샘플, 또는 이게 샘플이 이제 분석할 준비가 되었을 경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또 얘기하냐? 스페시먼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페시먼이라고 표현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인데 실제로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을 우리가 스페시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반응들이 일으킬 거냐? 우리가 이제 SEM을 배웠단 말이죠. SEM을 배웠기 때문에 이 표면에서부터 전자가 탄성 충돌 또는 비탄성 충돌을 가지고 전자들이 퉁퉁퉁 튀어나오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세컨더리 일렉트론 또는 BSE 일렉트론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EM이라는 분석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뭐 여기서 튀어나오는 애들이 이제 포토루미네센스라고 해서 PL이라고 부르는 것도 튀어나오게 되고요. 또 극히 표면에서 튀어나오는 오제 일렉트론에 의한 장비인 AES라는 분석 장비도 있어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것들 또 튀어나와요. 그렇죠? 뭐가 나오냐? 엑스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특성 엑스레이가 나오는 이 특성 엑스레이를 이용가지고 분석하는 게 이제 EDS라는 분석 장비가 돼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기본 조건으로 전자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전자가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해서 이렇게 나온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트랜스미티드 일렉트론, 즉 투과전자입니다. 투과전자. 그렇죠? 투과전자가 나오게 되고, 이 투과전자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분석 장비가 바로 TEM이라는 분석 장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럴 때 TEM이라는 게 통과되는 전자를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통과되는 전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런 일을 가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장착을 해서 분석하는 장비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일스라는 분석 장비가 되고요. 그리고 전자가 통과를 하면서도 에너지를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에너지 변화량만큼이 다른 소스원으로 방출이 될 수가 있고, 그 하나가 바로 엑스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 의한 앞에서랑 동일하게 통과되는 애들에 의한 EDS 검출이 또 가능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앞쪽이 아니라 이 뒤쪽이죠. 그렇죠? 통과되는 애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장비가 바로 TEM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EM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TEM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봤을 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프로퍼티죠. 프로퍼티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뭐에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느냐, 바로 미세 구조와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세 구조다. 미세 구조라는 건 실질적으로 뭐냐? 원자의 종류,
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결정 구조예요. 결정 구조. 결정 구조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 전이 1차원 선결함이죠. 적층결함, 계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2차원, 얘는 1차원 결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접 관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분석 장비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떠한 결정이 가지고 있는 격자상수 그리고 대칭성 이것들을 규명한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특징이란 말이죠. 뭐 세븐 크리스탈이 됐던 브라바이스 레티스가 됐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주기적인 배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칭성을 규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미지도 물론 가능해요. 이미지도 물론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 회절을 이용할 겁니다. 회절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 회절 패턴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 패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죄송합니다. 일렉트론 디프렉션 이라고 부릅니다. ED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미세 영역, 국소적인 영역에서부터 이걸 얻을 거다라고 할 경우에는 셀렉티브 에리아. 그래서 이걸 다 줄이면 SAED라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Selective Area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절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원자의 종류와 양을 분석할 수 있다. 종류는 뭐예요? 정성 분석, 양은 정량 분석이 돼요. 그렇죠? 정성과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뭘 이용해야 되냐? 엑스레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엑스레이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EDS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DS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원소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조성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자의 배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HRTM 실제로는 HRTM 격자를 보는 건데 HRTM 또는 STEM, 아토믹 스템이 되겠죠. 결국 아토믹 레졸루션, 스템으로 우리가 이걸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원자의 배열뿐만 아니라 이 원자가 어떠한 원소로 구성된 원자인 건지를 파악하고 또한 이 원자들의 배열이 얼마나 주기적이고 대칭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배열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결함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다 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장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파워풀한 장비예요. 하지만 단점도 당연히 존재할 거예요. 그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워풀한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재료에 미치는 이 재료가 가지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영향을 규명하고 그러면 이 재료가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개선을 하는 거예요. 개선을 해서 보다 좋은 재료를 만들든지 지금의 없던 재료,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 재료를 합성을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게 이러한 분석 장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과전자현미경이 가지는 장점은 뭐가 있느냐? 가속된 전자의 짧은 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전자가 가지는 빠른 속도로 가속된 전자의 파장은 굉장히 짧아요. 얼마나 짧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훨씬 더 짧아서 수백만 배 이상으로 배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자의 배열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에너지 자체는 람다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속전압이 가진 에너지, 투과전자현미경의 가속전압이 가진 에너지는 대략 30kg 일렉트론 볼트에서부터
300kg 일렉트론볼트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고 얘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얘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커머셜라이즈된 투과전자현미경의 가속전압은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속전압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거고 그 말은 파장이 굉장히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졸루션을 정의를 했을 때 NA분의 0.61 람다라고 했죠. 얘가 굉장히 작아지면 D값도 굉장히 작아지면서 레졸루션이 확실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초점 심도가 나왔습니다. depth of focus라고 하는 초점 심도가 나왔는데 투과전자현미경이 가진 초점 심도는 대략적으로입니다. 장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0.5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가져요. 0.5 마이크로미터면 약 한 500나노미터 정도의 초점 심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샘플의 원자의 배열을 관찰하기 위해선 대략적으로 두께가 약 한 100나노미터 내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초점 심도가 0.5 마이크로미터, 즉 50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샘플의 두께가 100나노미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샘플의 윗면과 샘플의 아랫면, 그 바닥면이죠. 이 바닥면을 모두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초점 심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점 심도, 샘플이 충분한 얇은 두께를 갖는다면 이 샘플을 통과해서 전체, 즉 전자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첫 번째 원자의 면과 마지막으로 떠나는 원자의 면을 모두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장점이 뭐냐? 집속, 포커싱이 가능하다. 왜? 전자라는 것은 일렉트로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속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나 집속이 가능하냐? 일반적인 투과전자현미경 TM 모드에서는 집속을 할 때 대략적으로 수 나노미터 사이즈로 집속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스템 모드, STM 모드에서는 우리가 얘를 피코미터 단위로 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졸루션이 스템 모드가 TM 모드보다 훨씬 더 레졸루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즉 더 집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소 영역, 요즘에 반도체 공정이 서브 10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쉽다라는 거예요. 10나노미터는 이제 너무 쉬운 영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톰을 보고 이 아톰을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레졸루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장비를 제외한 다른 장비들은 그 수 나노미터를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투과전자현미경이 재료 그리고 나노소자 측면에서 중요한 핵심 분석 장비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어드밴티지가 요건데요.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란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관찰하고자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굉장히 작아요. 수나노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자빔을 수나노미터 이하의 크기로 만들어서 그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에 주사를 하게 되면 집어넣게 되면 일렉트론을 거기에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샘플과 전자와의 상호 반응에 의한 어떠한 결과를 검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XRD와 같은 경우 엑스레이는 포커싱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을 전 영역에다가 엑스레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만에서만 시그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SEM과 같은 경우에는 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에서만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단 이걸 가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여야 되냐? 고진공이 요구됩니다. 왜냐? 전자의 경로를 세밀하게 제어를 해서 정확하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곳까지 도달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진공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투과전자현미경의 단점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가격과 비용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솔직히 많이 비싸요. 비용이 우리 학교에 지금 세종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투과전자현미경이 대략적으로 한 18억, 19억 정도의 그 당시에로 이제 셋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학교 아카데믹 사이트에서는 설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장비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 한번 셋업이 된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측면 또는 교육 측면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이 있고 또 비용이 있어요. 비용은 대략적으로 그겁니다. 이 장비가 비싸면 분석 또는 서비스 하는데 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요겁니다. 요거 마지막에 있는 거, 숙련도. 장비를 정확하고 잘 다뤄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 필요한 숙련도가 굉장히 높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비를 잘 다뤄야 되는 숙련도뿐만이 아니라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숙련도도 굉장히 많이 요구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해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실험을 통해서 이 투과전자협력을 통해 얻어진 이미지 그리고 회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게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미지 그 레퍼런스의 스케일바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재면 되는데 이 회절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크기라는 것은 SEM과 비교를 할 거고 이 회절이라는 것은 XRD라는 분석 장비와 또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투과전자협력이 가지는 장점과 그리고 이 투과전자협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분석법들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우게 될 텐데 이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투과전자협력에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게 또 하나의 단점이죠. 파괴 분석법. 우리가 SEM을 배울 때 generally non 뭐라고 해야 돼? 디스트럭티브라고 했었죠. 그죠? 비파괴 분석법. 일반적으로는 non-destructive한 비파괴 분석법이다라고 했는데 투과전자협력은 generally destructive method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파괴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샘플을 만들었을 때 이 샘플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투과전자협력 투과되는 일렉트론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가속 전압이 높아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높거나 또는 샘플의 두께가 충분히 얇아서 전자가 통과를 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샘플이 충분히 얇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샘플이 충분히 얇다라고 할 경우엔 비파괴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샘플이 그만큼 충분히 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 분석을 가공을 통해서 샘플을 충분히 얇게 만들어줘야 되는 가공 과정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파괴 분석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과전자미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투과전자협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과전자협력,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투과전자협력이 현재 세종대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 투과전자협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보게 되면 뭔가 귀엽게 생긴 것 같고 깔끔하게 잘 생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전체의 높이가 2m가 넘어요. 거의 3m에 육박합니다. 이 전체 높이가 3m에 육박해요. 굉장히 높죠.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플을 여기 나와 있는 요 플라스틱 부분이죠. 요 플라스틱 부분에다가 샘플을 집어넣게 되고요. 여기 머리 모양으로 요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뭐냐? 전자총이에요. 일렉트론 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전자빔을 송출하는 전자총이 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본 포트 여기란 거 나와 있죠. 그 표본 포트 여기가 요 부분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그림 크기를 맞춘 거예요. 그럼 요 윗부분 여기 윗부분에 뭐가 있냐? 집광장치의 조리개.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여기 첫 번째로 이렇게 가려지는 요게 뭐냐면 컨덴서 렌즈예요. 컨덴서 어퍼처죠. 컨덴서 어퍼처. 렌즈가 아니라 어퍼처죠. 컨덴서 어퍼처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컨덴서 렌즈 시스템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자의 직진성과 전자를 집속하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투과전자협력과 같은 경우에 이 집속을 하는 집속 렌즈라고 하는 CL이죠. 여기 컨덴서 있죠. 컨덴서 렌즈가 넘버 1과 넘버 2까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컨덴서 2번까지 넣어서 한 번 더 집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컨덴서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속된 전자가 어디에와 반응을 하느냐? 매터, 우리가 넣어준 스페시먼, 샘플과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샘플과 반응을 해서 또다시 쭉 나오게 되면 이때 우리가 이제 프로젝티브 렌즈라는 것을 거칩니다. 프로젝티브 렌즈는 이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있네요. 그렇죠? 프로젝티브 렌즈가 이 부분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상을 맺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면 광원, 일렉트론 건이죠. 일렉트론 건이 광원인 거고, 그 다음 집속 렌즈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 밝고 평행한 광선이 되도록, 즉 평행하다는 건 뭐냐, 직진성을 가지면서 옆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집속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집속 렌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물 렌즈는 제가 여기서 생략했거든요. 오브젝티브 렌즈예요. 대물 렌즈, 오브젝티브 렌즈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결상, 상을 맺히게 만들어주는, 맺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즉 이미징을 메이크한다,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장소, 렌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대안 렌즈, 여기 있는 프로젝티브 렌즈는 뭐냐? 결국에는 요 이미지 자체가 상을 통과해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과 반응을 해서 나오는 그걸 확대해 주는 거예요. 확대. 투사 렌즈라고 되어 있는데 확대하는 역할,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눈으로 안 보이던 그 미시적인 세계를 더 확대를 해서 거시적인 세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타 구성으로 조리개라는 게 있는데, 이 조리개라는 것들은 뭐 전자빔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런 역할을 하던 것들이 이제 조리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지개라는 건 뭐냐면, 감지기라는 건 디텍터거든요. 디텍터. 검출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디텍터라는 것은 전자와 시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어떠한 시그널들을 감지한다. 뭐 액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나오는 시그널들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공간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시편 공간이 되겠고요. 시편을 넣어서 샘플을 어떻게 뭐 틸팅을 할 수도 있고 높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기록 장치라는 것은 이미지를 만들거나 회절상을 기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기록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필름이라고 했어요. 필름에다가 현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현상을 해서 이제 얻는.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보면 이제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필름 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실제로 필름을 사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이미지로 저장을 하게 되죠. 그쵸? 이미지, 디지털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죠. 디지털 카메라처럼 찍은 이미지를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M의 구성과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렌즈 시스템이라든지 어퍼처 시스템이라든지 뭐 전기 처리 장치라든지 뭐 일렉트로 마그네틱 쉴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속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메인 유즈는 뭐냐? 이제 매그니파이드 이미지가 아니에요. 아토믹 스트럭처입니다. 그렇죠? 원자의 배열을 직접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또는 원자의 배열보다 살짝 더 높은 수준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럴 어나리시스를 하겠다, 구조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조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높은 레터럴 레졸루션을 갖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터럴 레졸루션의 측면이잖아요. 측면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아토믹 배열을 보는데 아토믹 배열이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인 유즈를 갖고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스트럭티브합니다. 디스트럭티브한 방법이다. 파괴적인 분석법이다. 왜냐? 샘플을 준비할 때 이미 충분하게 얇은 샘플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파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투과되는 전자를 받으려면 샘플이 얇아야 되기도 하지만 전자를 굉장히 높게 가속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가속을 가지는 전자는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어떠한 것과 충돌을 하게 되면 거기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미지에 의한 변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 전압이 높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머티리얼은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샘플을 얼린다든지 또는 가속 전압을 낮춰서 데미지를 줄인다든지 이런 역할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높은 배율을 얻을 수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5000X에서부터 20만 X까지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TM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높아요. 진짜로 엄청나게 높은 배율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배율이에요. 20만 배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1cm가 20만 배가 되면 20만 센티미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요 정도가 1cm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20만 배가 돼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눈으로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확대를 시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죠? 20만 센티미터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나? 담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만큼으로 확대를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가속 전압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0kV 일렉트론볼트에서 300kV 일렉트론볼트 정도의 레졸루션 그 빔 에너지를 갖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이 어느 정도냐? 0.06 나노미터다. 그러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한 60 피코미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60 피코미터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거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수 한 40 몇 대, 30 몇 대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가속 그 레졸루션이 높아진 게 좋아진 게 가속 전압을 끌어올려서 좋아졌냐 아니면 렌즈를 보정해서 좋아졌냐라고 얘기하면 렌즈의 보정입니다. 뉴메리컬 어퍼처에서 이 렌즈 보정값들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레졸루션이 점점 더 향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샘플의 리퀘어먼트는 SM과 거의 비슷해요. 어떠한 샘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특정 환경만 만들어 준다면 모든 샘플이 분석이 가능해요. 심지어 가스 컨디션에서도 우리가 그 가스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제 솔리드 컨덕터여야 된다라는 거죠. 컨덕터가 아닌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단점들이 있죠. 그리고 자성재료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성재료를 쉽게 관찰할 수 없냐면 자성재료는 자성을 띠기 때문에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집속된 전자가 마그네틱 물질과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자빔이 휘어지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흔들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흔들림도 보정을 다 해줍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클리어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투과전자미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 퀀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 정량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퀀티피케이션. 성분석이죠. 퀀티피케이션 아니다. 정량 분석이네. 그렇죠? 정량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케미컬 어널리시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죠. 그렇죠? 케미컬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케미컬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냐? 실제 원자의 배열을 관찰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 말이냐면 TI와 O로 만난 TiO2인지 TiO인지 TI인지를 우리가 관찰하고 싶을 때 실질적으로 EDS를 통해서 정량 분석을 해서 보는 것도 가능한데 TI와 O를 직접 보겠다라는 거예요. TI도 보고 옥시전도 보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를 관찰을 해서 얘가 TiO2인지 TiO인지 TI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믹 스트럭처, 아토믹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케미컬 본딩이라는 것은 얘가 하나 결합하고 있는지 두 개 결합하고 있는지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얘네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indirectly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너는 TI와 O가 두 번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얘가 단일 결합 또는 이중 결합 뭐 이런 식으로 결합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이렉트라는 방법은 뭐가 있냐? 일스가 있어요. 일스는 XPS랑 거의 동일합니다. XPS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가 전작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프로파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루먼트의 대략적인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한 10몇 억부터 뭐 50몇 억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가의 장비고 이러한 장비가 셋업되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학교가 어떠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대학교에 설치된 TM을 이용해서 충분히 좋은 연구를 하고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지라는 거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미지를 찍게 되면 SM과 동일할 겁니다. SM초 이렇게 나오고 TM도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스케일바라는 것이 나와요. 요만큼의 간격이 뭐 100나노미터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미지에서 이만큼이 찍히면 얘가 100나노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나노미터구나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례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미지라서 이미지는 크게 뭐 분석이 HRTM이 아닌 경우 로우맥 T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직관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실험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써야 될 내용이 이제 디프렉션입니다. 디프렉션. 회절이죠, 회절. 회절을 이용하게 될 텐데 회절은 일렉트론 디프렉션도 있고 엑스레이 디프렉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어떠한 동일성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회절이라는 것은 이제 실공간에서 브렉스로우에서 나타나요. 브렉스로우라는 것은 람다는 2D 사인 세타라는 그 법칙이죠. 그렇죠? 이 법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회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실제 회절이 일어난 게 우리가 이제 레서프로칼 레티스 역공간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우리가 투과 전자현미경에서는 관찰을 하게 돼요. 역공간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실공간이 역수를 취한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스케일바가 디프렉션 역공간에서는 역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다. 맞죠. 역공간이 되니까 그렇죠. 이 수치를 그대로 변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x라는 숫자 1퍼 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 바이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그냥 몇 나노미터, 근데 여기서는 1퍼 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역공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래그 법칙을 다시 이용을 해보면 브래그 법칙에 의해서 람다는 2D 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회절각이 매우 작을 경우 여기서 보게 되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서 여기가 2세타가 되고 절반이 세타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요 공간을 우리가 R이라는 거리라고 했을 때 이 R이라는 거리는 L 요만큼이 샘플에서부터 상위 맺히는 곳까지의 거리가 L이잖아요. 그렇죠? L 곱하기 뭐예요? L 곱하기 사인 세트 탄젠트죠. 탄젠트. 이렇게 되는 거죠. 탄젠트.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탄젠트 L 곱하기 탄젠트 세타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에서 세타가 충분히 작을 경우에는 세타로 수렴을 하게 되죠. 그래서 L 세타가 되고 이때 L 세타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2세타 HKL 즉 브래그 앵글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2D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람다 곱하기 L은 우측에도 L을 곱해주면 되죠. L과 L을 곱한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2LD 세타 B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2세타 L이 L 곱하기 2세타 요거죠. L 곱하기 2세타 여기 뒤에 있는 요 두 개가 결과론적으로 R로 묶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R 곱하기 D로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카메라 상수 값을 알고 있을 경우 카메라 상수 값 여기서 이제 람다 값이죠. 이 람다 값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람다에다가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게 되면 람다 값을 알고 이때 거리 값을 알면 우리가 몇 도에서 회절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XRD에서는 똑같이 람다는 2D 사인 세타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얻게 되는데 결과로 나오는 값이 어디냐면 요 세타 B 값이 나와요. 세타 B 값을 실험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파장 값은 어떠한 시그널 인풋으로 사용했냐? 카파 K 알파라는 엑스레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1.54 옹스트롱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RD를 사용했을 때 람다 값 알고 세타 B 측정 값으로 알았기 때문에 뭘 구할 수 있냐? D 값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XRD 분석에서의 결과고 추가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 여기서처럼 람다 값을 알 수 있고 그리고 D 값이 측정돼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한 D 값은 아니에요. 왜냐? 역격자 공간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야 됩니다. 역격자 공간에서는 단위가 1퍼 나노미터예요. 그렇죠? 그걸 실격자 공간인 나노미터로 가려면 역수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D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타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아요. XRD나 추가전자현미경에서의 회절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면간거리 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면간거리 값이 TM에서는 바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XRD에서는 세타 값을 이용을 해서 면간거리를 역추적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곱하기 나누기의 계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투과전자의 경우는 국소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시그널이 나오는 거고 엑스레이는 넓은 영역에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실험에서 사용하는 투과전자의 가속전압은 200kEV 때문에 이때 사용된 람다 값은 얼마냐? 2.51 피코미터예요. 그래서 람다의 자리에다가 2.51 피코미터를 대입을 하고 역격자 공간에 찍힌 어떠한 점과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이제 역수를 취해서 D값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게 몇 도의 세타 비에서 뜨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뭐와 비교를 할 거냐? XRD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겁니다. XRD랑 비교를 해서 어떠한 차이점과 어떠한 동일점을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어떠한 패턴, 디프렉션 패턴을 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스케일바가 달릴 겁니다. 스케일바가. 요만큼 이렇게 해서 스케일바가 달릴 거예요. 스케일바가 쭉 달리면 얘가 1 per 나노미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거리가 1 per 나노미터면 만약에 여기가 똑같다. 요 스케일바의 거리랑 여기의 거리가 똑같다라고 하면 역수를 취하면 돼요. 그렇죠? 5 곱하기 5 곱하기 나노미터 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나노미터 분의 5가 되죠. 그렇죠? 얘를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나노미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0.2 나노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0.2 나노미터다라는 걸 우리가 구한 거예요. 실격자 공간에서의 면이 역격자 공간에서의 점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 면이 가지는 면간거리는 0.2 나노미터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간거리가 0.2 나노미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면이냐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나노파티클들을 합성했기 때문에 하나의 나노파티클에서 디프렉션 패턴을 얻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개의 나노파티클들이 모여진 이미지에서 디프렉션 회절 패턴을 얻을 거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들이 특정 지점, 즉 투과빔이죠. 투과빔으로부터 어떠한 한 지점을 갖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동일하죠. 그래서 얘의 면간거리는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노파티클이 어떤 애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즉 방향이 랜덤하게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4개의 지점이 찍히는 요 하나에서는 4개의 지점이 찍혔다면 얘도 동일한 파티클인데 얘에 비해서 30도 돌아가 있다. 그러면 30도 돌아가서 또 추가의 스팟이 찍힙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는 45도 찍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돌아가요. 그렇죠? 또 들어가 찍히고 어떤 애들은 또 이 사이 지점에 위치하고 얘네들이 모이면 어떻게 보이냐? 이것처럼 선형태로 보이게 돼요. 그렇죠? 선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회절 패턴을 여기서부터 중심부부터 거리 첫 번째 링 1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링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은 세 번째 링, 그 다음은 네 번째 링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다라는 걸 우리가 측정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실제로 이제 실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지를 관찰을 하면서 디프렉션을 얻어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수업 오늘 이번 주차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